검붉은 횃불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고, 마당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과 함께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꽉 쥐며 방문을 등지고 섰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어 공포감은 배가 되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채의 문이 박살나며 거친 발소리가 들이닥쳤고, 흙투성이 군화가 마루 위로 올라오자 매캐한 송진 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역적의 집안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끌어내라. 우렁찬 호통 소리에 연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눈을 부릅뜨고 문 앞을 가로막았으니 그것은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폭력 앞에서의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어 마치 지옥의 야차와도 같았다. 이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한양 북촌의 명문가인 최대감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고즈넉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운명은 예고 없이 비극을 몰고 왔다. 최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선비였으나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압송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문이 부서지고 관군이 들이닥쳐 가산을 몰수하고 남은 식솔들을 노비로 끌고 가려 한다는 소문에 하인들은 짐을 챙겨 달아나기 바빴고, 집안에 기둥이던 사내들은 이미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뒤였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관군들이 던져놓은 집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들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며느리들이 아끼던 비단 옷감과 장신구들이 진흙 속에 처박혀 뒹굴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화려했던 가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동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서 피해야 하네. 관군들이 안채까지 들어오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맞동서인 김씨 부인이 흐트러진 머리를 한 채 다급하게 연화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소리쳤는데, 그녀의 품에는 이미 감나가는 패물함이 단단히 안겨 있었다. 둘째, 동서 역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문 쪽을 힐끔거리며 거들었는데, 그래, 막내야 아버님과 서방님들은 이미 글렀어. 우리라도 살아서 친정으로 도망가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겠니? 저 병드신 노인네를 지키다가는 우리까지 죽은 목숨이야. 라며 연화의 등을 떠밀었다. 그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이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고,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에 고정된 채 흔들리지 않았다. 연화는 동서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님들은 가십시오. 저는 남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토록 위중하신데 자식된 도리로 어찌 홀로 두고 살 길을 찾아 떠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동서들은 연화의 결연한 태도에 혀를 차며 뒷문으로 황급히 사라졌고,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파묻히자마자 거친 고함과 함께 포졸들이 안채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방문을 열고 나와 돛돌 위에 꼿꼿이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 홀로 피어난 한 송이 하얀 연꽃과도 같았다. 비켜라. 이 방에 숨겨둔 재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다. 흉악하게 생긴 포교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은 병드신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신 곳입니다. 대역죄를 물어 가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법이라 하나 병자를 핍박하고 여인네의 처소를 함부로 유린하는 것 또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내 목을 베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포교는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의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연화의 아름다운 용모를 훑으며 음흉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것 봐라. 죄인의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것이냐. 내년도 관비로 끌려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순간
방 안에서 쿨럭하는 처절한 기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가늘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가. 연화야. 비키거라. 나 때문에 네가 다쳐서는 안 된다. 그 목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속에 담긴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은 포교의 흉포한 기세마저 잠시 주춤하게 만들 만큼 절절했다. 연화는 문고리를 더욱 꽉 잡으며 포교를 향해 일갈했다.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지금 숨만 붙어 계신 노인이십니다. 당신들에게도 늙으신 노모가 계실 터.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대장으로 보이는 관리가 말을 타고 들어오며 상황을 일별하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만둬라. 병든 노인네와 계집 하나 잡아봤자 집만 될 뿐이다. 돈 되는 것은 이미 다 챙겼으니 집에 불이나 지르지 말고 그냥 철수한다. 다만 대문에는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 명령은 자비가 아니라 철저한 무시와 유기였으나 연화에게는 천우신조와도 같은 말이었다. 포졸들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연화에게 침을 뱉고는 왁자지껄하게 마당을 빠져나갔고 곧이어 대문이 쾅 닫히며 굵은 못이 박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다. 요란했던 횃불의 불빛이 사라지고 나자 폐허가 된 집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만이 남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세상과 단절된 이들의 처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된 바깥과 달리 고요했지만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희미하게 보였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놈들은 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는 손길만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평소 엄격하고 깐깐하기만 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깊은 죄책감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찌 너만 남아서 이 고생을 한단 말이냐. 내 아들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암담한 미래와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시집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건네주던 당부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지조를 잃지 말거라.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다행히 아궁이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깨진 항아리 틈에서 성한 쌀독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치우고 흙투성이가 된 마루를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남편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질 때까지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기와장이 다 깨지고 기둥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최씨 가문의 혼만은 절대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찢겨진 창호지 틈으로 새어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죽을 끓이며 흔들리는 불꽃을 응시했다. 집안 곳곳에는 관군들이 남기고 간 파괴의 흔적이 선명했고 화려했던 가구들은 도끼질에 찍혀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으나 연화의 눈에는 절망 대신 기이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더 이상 양반집 규수가 아닌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그리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병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유배간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리빨 같은 오기와도 같았다. 새벽녘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쯤
연화는 정성스럽게 끓인 흰 죽 한 그릇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밤새 공포와 추위에 시달린 시어머니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아버님과 서방님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어제까지의 연약한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는 연화의 손등에는 어젯밤 신랑이 도중 긁힌 상처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희뿌연 새벽빛이 엉망진창이 된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고 무너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양의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렀다. 폐허가 된 집, 늙고 병든 노파,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젊은 여인. 이 기묘하고도 슬픈 그림 속에서 연화의 눈동자만이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한 듯 깊고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다. 녹슨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흙길 위를 구르며 내는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마치 여인의 단장, 둔청의 비명처럼 황량한 들판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연화는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벌판 한가운데서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낡은 이불에 꽁꽁 쌓인 시어머니가 파리한 안색으로 누워 계셨고 그 곁에는 깨진 밥그릇과 헤어진 옷가지 몇 벌이 담긴 보따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양 북촌에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에서 쫓겨난 그들이 향하는 곳은 도성박 심리즈음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다. 길을 지나는 행인들은 한때 고관대작의 마님과 며느리였던 두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피난민이나 거린 취급하며 혀를 찼으나 간혹 얼굴을 알아보는 이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기 보게. 역적, 최대감댁, 며느리 아닌가.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들의 시선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수레를 끄는 그녀의 손등은 이미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곱던 비단신 대신 신은 집신 사이로는 붉게 언 발가락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도성박 외진 산자락에 위치한 거처는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폐가였다. 지붕의 죗짚은 썩어 군데군데 하늘이 보였고 벽은 허물어져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연화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아랫목에 뉘었으나 냉골인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쉴 틈도 없이 산으로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언 개울을 깨어 물을 길어 날랐다. 불을 지피려 해도 물에 젖은 나무는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고 그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채질을 하는 연화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겨우 온기가 돌기 시작한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몸을 웅크린 채 흐느꼈다. 아가, 내 약값은 걱정 말거라. 그냥 이 늙은이는 죽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 전까진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가지고 나온 폐물은 도망칠 때 챙기지 못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숨겨온 은비녀 하나로 쌀과 약재를 구했으나 며칠을 버티기 힘들었다. 연화는 생계를 위해 마을에 투친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엄동설안에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역이었다. 냇가에 앉아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비비다 보면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터져 핏물이 얼음물 위로 붉게 번져나갔다. 어머, 이것 좀 봐. 손이 거칠어서 비단 옷감이 상하겠네. 양반집 규수라더니 일솜씨가 영 서투르구먼.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곤궁한 처지를 동정하기는커녕 옛날에 고귀했던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비아냥거림으로 표출했다. 연화는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에 서름을 실어보냈다. 밤이면 햇바느질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술을 놓았으나 돌아오는 품값은 보리쌀 한 돼, 값도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최대감댁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왈패들을 동원해 다짜고짜 집안을 뒤집어 엎고 행패를 부렸다. 어느 날 오후
험상궂게 생긴 산에 서넛이 들이닥쳐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중 우두머리인 왕칠이라는 자는 고리대금업자로 평소 연화의 미모를 탐하던 자였다. 그는 흙발로 마루에 걸터 앉아 음흉한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최씨택 며느리, 빚은 언제 갚을 텐가? 듣자 하니 남편은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오늘 내일 한다던데. 과부가 되어 빚더미에 앉기 전에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그는 연화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내 첩실로 들어오면 빚도 탕감해주고 저 병든 노인네 약값도 대주지.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느니 비단 이불 덮고 호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왕칠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비록 지금은 비천한 곳에 거하나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법이다. 내 놈이 감히 더러운 입으로 내 지조를 논하느냐? 내 남편은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가문의 명예 또한 죽지 않았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왕칠은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관아, 하하, 역적의 집안 며느리 말을 누가 들어준다더냐. 오늘은 물러가지만 닷새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땐 내년을 끌고 가서 기방에 팔아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사라진 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마당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닷새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돈을 구할 방도는 막막했다. 연화는 밤새 뒤척이다. 결단을 내린 듯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로 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가발을 만드는 가게였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신체의 일부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으나 시어머니의 약값과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게 주인은 연화의 윤기 흐르는 흑단 같은 머리카락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상태가 아주 좋구먼.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값을 많이 쳐줄 수는 없어. 주인의 후려치기에도 연화는 흥정할 기운조차 없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어서 잘라주십시오. 서걱, 서걱. 가위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 아려왔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녀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짧아진 머리를 댕기로 간신히 묶은 연화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묘한 결기를 풍겼다.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연화는 남은 돈을 털어 소못 한 벌과 말린 고기, 그리고 직접 볶은 미숫가루를 챙겨 유배지에 있는 남편에게 보낼 짐을 꾸렸다. 그리고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먹을 갈아 내려가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만은 정갈하고 힘이 있었다. 서방님, 날씨가 차갑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강건하시고 집안일도 평안하오니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옥체를 보전하십시오. 머지않아 봄이 오면 꽁꽁 언 땅도 녹고 꽃이 피듯 우리 가문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차마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말도 빚쟁이에게 시달린다는 말도 적지 못했다. 대신 편지지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오직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짐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짧아진 머리칼 사이로 파고드는 한기는 더욱 매서웠지만 연화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장터 어귀에서 사람들이 버린 배춧잎 시래기를 주워 담으며 생각했다. 나를 짓밟으려는 자들이 많을수록 나는 더욱 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다. 왕칠이든 그 배후에 있는 권력자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나의 의지까지는 꺾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시래기죽을 끓여 올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가, 내 머리가. 이 어미 때문에 그 고운 머리를. 연화는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어머님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 곁에서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멸시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는 무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기도 했고 억울하게 당한 자의 오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이 떠나기 전 쥐어주었던 작은 놀이개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옥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놀이개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손길이 닿자 금세 따스해졌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고통을 갚아주리라. 연화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렸고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초가집을 삼킬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은 긴 겨울의 시작이었고 그녀가 겪어야 할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매화처럼 연화는 그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눈동자로 다가올 내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찌익, 정적을 가르는 섬뜩한 파열음이 비바람치는 밤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연화의 손끝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는 낡아빠진 저고리의 깃을 뜯어낸 실밥이 물려 있었다. 그것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만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피 묻은 적삼이었다. 곰팡내 나는 손뭉치 사이에서 손가락에 닿은 이질적이고 딱딱한 감촉.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옷감 속에 숨겨져 있던 물건을 조심스레 꺼내자 촛불 아래 드러난 것은 누렇게 변색된 명주천 조각이었는데 그 위에는 검붉은 피로 쓴 글씨가 원혼의 비명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안형. 그자가 바로 역적이다.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조안형. 그는 시아버지의 중마고의자 가문이 몰락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던 지금의 병조판서가 아닌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끔찍한 배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연화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히며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지만 연화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혈서가 내뿜는 서늘한 원한의 기운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명주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가문이 멸문지와 맨먼지과를 당하던 날 조안형은 뒷짐을 지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내 자네를 구명하려 백방으로 뛰었으나 역부족이었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혈서에 따르면 굴량미를 횡령하고 그 죄를 시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장본인이 바로 그였으며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 시아버지를 해하려 했던 정황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르던 두려움의 눈물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했다.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내 비록 힘없는 안악이나 이 명백한 증좌증조를 가지고 반드시 그자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연화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섣불리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렸다가는 조안형의 귀에 들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매서운 지략이었다. 연화는 밤을 꼬박 새우며 기억을 더듬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조정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쪽 같은 선비라고 칭송했던 인물. 사헌부 대사헌 박인수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조안형과 대립각을 세우며 조정의 부패를 척결하려 애쓰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역적의 며느리인 자신이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그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연화는 혈서를 다시 깊숙한 곳에 숨기고 대신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빗을 꽂는 대신 시아버지가 남긴 붓을 꺾어 꽂았다. 그것은 목숨을 건 출정,
추정을 의미했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도성을 감싸고 있을 때 연화는 남장난정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시정잡배들이 모이는 주막과 시장통을 돌며 박인수 대감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박 대감이 매달 그년날 밤이면 남산 기춘의 허름한 암자에 들러 돌아가신 모친의 명복을 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호위무사들을 물리고 홀로 사색에 잠기는 그 시간만이 유일한 기회였다. 약속된 그댄날 밤,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품에 안은 혈서의 무게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암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은은한 독경 소리와 함께 희미한 등불이 보였다. 연화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박대감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윽고 암자의 문이 열리고 검소한 도포차림의 중년 사내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대쪽 같은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꼿꼿한 자세와 서리빨 같은 눈빛, 틀림없는 박인수 대감이었다. 연화는 호흡을 가다듬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 앞으로 뛰쳐나갔다. 대감마님, 억울한 원혼의 곡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출현의 박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날카로운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다. 내 이놈 야심한 밤에 웬 미치광이 짓이냐. 내 호위무사를 부르기 전에 썩 물러가라. 연화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토스며 절규했다. 소인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최대감 댁 며느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역적이 아니라 간신배의 모함에 희생되신 충신이십니다. 여기 그 증좌가 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피 묻은 명주천을 꺼내 떨리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최대감이라는 말에 박대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연화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명주천을 받아들였다. 달빛 아래 드러난 혈서를 읽어내려가는 박대감의 미간이 깊게 패기 시작했다. 종이 위를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긴박한 침묵을 채웠고 연화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한참 뒤 박대감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혈서를 덮었다. 내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조판서가 이토록 흉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자네 시아버님은 내게도 스승과 같은 분이셨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박대감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오. 만약 실패한다면 부인뿐만 아니라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래도 끝까지 가보시겠소.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이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뒤편에 으슥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대감은 다가오는 국문주문 때 이 혈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조한형을 탄핵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조한형이 빼돌린 굴량미 장부를 찾아내야만 그를 확실히 토참할 수 있었다. 연화는 문득 시댁의 옛집, 지금은 폐가가 되어버린 그곳에 창고 바닥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아버님께서 중요한 서책을 보관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혹 그곳에 장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에게 가끈에 달린 작은 옥패를 건넸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관아에 보이면 내 사람이 도와줄 것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짧지만 강렬했던 미래는 그렇게 끝이 났고 연화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가슴 속에는 시퍼런 칼날 하나가 들어선 듯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시치미를 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집요했다. 며칠 뒤 연화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는데 낯선 사내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목격됐다. 지난번 행패를 부렸던 왕칠 일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관청의 밀정밀쟁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다. 조한형 측에서 최 대감 댁의 생존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화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혈서를 숨겨둔 장독대가 불안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빈독에 혈서를 옮겨 담고 그 위에 썩은 된장을 덮어 위장했다. 그리고 일부러 마당에서 큰 소리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님, 빚쟁이들이 또 올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어디 멀리 야반도주라도 할까요? 이는 감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 연화가 잠든 사이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눈을 떴고 희미한 달빛 아래 번득이는 칼날을 보았다. 자객이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자객의 손이 연화의 입을 틀어막았고 차가운 칼끝이 목덜미에 닿았다. 조용히 해라. 쥐새끼처럼 숨어서 딴짓을 꾸미는 걸 모를 줄 알았느냐. 그 물건 어디 있느냐. 자객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음산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객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그 소란에 옆방의 시어머니가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도둑이야. 당황한 자객이 잠시 주춤한 사이 연화는 엉겁결에 아랫목에 놓여있던 뜨거운 화로를 집어들어 자객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아, 뜨거운 재를 뒤집어 쓴 자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화는 그 틈을 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맨발로 숲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자객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박대감이 준 옥패와 옷 속에 숨겨둔 혈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숲속 깊은 곳, 낡은 사당에 몸을 숨긴 연화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저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다가올 진실의 심판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깨졌고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매우 쳐라. 전연이 실토할 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쳐라. 형틀에 묶인 연화의 등 위로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의금부 앞마당의 정막을 깨트렸고 그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삼키지 못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살점이 터지고 하얀 소복이 붉은 선혈로 물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에도 단상 위에 앉아있는 조한형 판서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독한 년 같으니라고. 네, 시아비가 역모를 꾸밀 때 숨겨둔 군자금이 어디 있는지 대라니까. 감히 조정의 대신을 모함하고 거짓 문서를 날조해 조한형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연화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 서린 원망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고 이글거리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마당의 흙먼지 냄새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 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지만 연화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가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녀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날 아침 연화는 박인수 대감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조한형이 풀어놓은 추노꾼들에게 발각되어 이곳으로 끌려왔다. 조한형은 박대감이 손을 쓰기 전에 연화를 문초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그녀를 대역죄인의 잔당으로 몰아 처형하려는 속셈이었다. 형리들이 다시 곤장을 치켜들자 연화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조한형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네, 이놈. 조한형,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내 시아버님을 죽이고 우리 가문을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실마저 덮으려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세는 주위의 나졸들마저 움찔하게 만들었다. 조한형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대드는 연화의 태도에 격분하여 찻잔을 집어 던졌다. 저 발칙한 년의 주둥이를 찢어라. 당장 주리를 틀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그의 고함과 함께 형리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틀을 끼우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하자 연화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고 턱이 덜덜 떨리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서방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의식이 끈을 놓으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의금부의 대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모든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박인수 대사원이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그 뒤로는 왕명을 받은 금부도사와 수십 명의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대감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형틀에 묶인 연화에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조판서 국법을 관장하는 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죄 없는 백성을 불법으로 문초하다니. 이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오. 조한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거만하게 맞받아쳤다. 박대감, 어찌 이리 무례하오. 이년은 역적 최가의 며느리로 숨겨둔 군자금을 찾기 위해 신문하던 중이 대사원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물러가시오. 박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군자금 찾고 있는 것이 혹 이것을 말하는 것이오. 그가 보자기를 풀자 드러난 것은 연화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피 묻은 적삼, 바로 최대감의 혈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연화의 귀띔을 받은 박대감이 어젯밤 폐가의 비밀 창고에서 찾아낸 조한형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이중 장부였다. 조한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요, 모함이요. 박대감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일갈했다. 조작이 장부에는 자네가 군량미를 빼돌려 착복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것을 최대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모의한 내용이 자네의 필체로 적혀 있네. 또한 이 혈서에는 죽음을 앞둔 최대감이 피를 토하며 남긴 자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지. 이것이 모두 조작이란 말인가? 마당에 모인 관원들과 나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조한형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박대감은 연화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인을 보라. 가문이 멸망하고 남편이 유배간 상황에서도 병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온갖 수모를 견뎌냈다. 오직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증좌를 지켜왔단 말이다. 그런데 자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객을 보내고 이제는 이 의금부에서 살인 멸구, 살인 매커까지 하려 했으니 네,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박대감의 호통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었다. 그때 형틀에 묶여있던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떼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조한형, 당신은 내 시아버님의 친구였고 우리 집안의 은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탐욕이 두 집안을 파탄냈고 죄 없는 내 남편을 생이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단 관복은 우리 가족의 피로 짠 것입니다. 연화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조한형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사색이 되었으나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전현의 말은 다 거짓이다. 증거는 조작되었어. 여봐라. 저들을 당장 하옥하라. 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미 금부도사가 왕명을 받들고 조한형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한형, 어명이다. 너를 삭탈관직하고 의금부에 하옥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포박하라. 금부도사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조한형이 부리던 나졸들이 멈칫하는 사이 관군들이 달려들었다. 조한형은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관군들은 가차없이 그의 관모를 벗기고 관복을 찢어버린 뒤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화려했던 판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속옷 차림으로 끌려가는 꼴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끌려가며 내지르는 괴성은 마당의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조한형이 끌려간 뒤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박인수 대감이 급히 연화에게 달려와 밧줄을 풀어주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제 다 끝났소. 놈은 죗값을 치를 것이오. 풀려난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박 대감의 부축을 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였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주위에 있던 관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담장 밖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만세 하늘이 도우셨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달려온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다. 연화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심리길을 기어오다시피 달려온 것이었다. 아가 연화야 살아있었구나. 시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이 늙은 것이 짐만 되어서 네가 이 꼴을 당했구나. 연화는 쓰라린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마주 안았다. 엉망이 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두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집안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서방님도 곧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연화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승자의 미소였다. 박대감은 의원을 불러 연화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자신의 가마를 내어 두 여인을 태웠다. 의금부를 나서는 연화의 귀에는 백성들의 박수 소리와 찬사가 들려왔다. 저분이 바로 그 효부시라네. 여인의 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어.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런 칭송보다 품속에 안긴 시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곧 만나게 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가마의 창을 통해 바라본 한양의 거리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연화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멸시와 억압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따스한 봄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매화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치며 지난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남산 자락에 얽혀있던 얼음이 녹아내려 개울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한 녹색의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다. 겨우내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풍으로 변하여 연화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마당 한 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연화는 마루에 앉아 헤어진 남편의 의복을 기우며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마디는 지난 겨울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며 곳곳에 박힌 굳은 살은 영광의 상처처럼 남아 있었으나 바느질하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 또한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가끔 먼 산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아닌 막연하지만 확실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진실이 밝혀진 뒤 찾아온 이 평범한 일상은 그들에게 꿈만 같은 사치이자 축복이었다. 아가,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마을 어귀 굽이진 길모퉁이를 돌아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갓은 다 망가져 있었으나 그 걸음걸이만은 익숙했다.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까워질수록 사내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유배지에서의 고초로 인해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깊은 그리운 서방님, 최진호였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남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진호는 멈춰서서 연화를 바라보았다. 곱던 얼굴은 고생으로 상해 있었고 풍성했던 머리칼은 짧게 잘려댕기로 묶여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달려와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부인, 내 목숨보다 귀한 부인 살아있었구려. 이 못난 지아비를 기다려주었구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등과 어깨를 어루만지며 떨렸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실 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격정적이기보다 애절했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긴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뒤따라 나온 노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자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적 같은 생환과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의 절규였다. 며칠 뒤 궁궐에서 어명을 받은 승지가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초가집을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을 나왔고 좁은 마당은 비단 관복을 입은 관리들로 가득 찼다. 승지는 정중하게 교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최진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으나 이제 그 무죄가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즉시 신원을 복구하고 예전의 벼슬을 되돌려주노라. 또한 그처 연화는 지극한 효심과 절개로 가문을 지키고 역적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므로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고 하사품을 내리니 즉시 한양의 옛집으로 돌아와 짐을 보필하라.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아니 그 이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보상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으나 진호와 연화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많은 밤을 새우며 나눈 대화 속에서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 진호는 정중하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아뢰었다. 전하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이미 정치의 비정함과 권력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 다시 당파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이곳에서 늙으신 노모를 봉양하고 학문을 닦으며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옛집 또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보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서린 곳이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신하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승지는 당황하여 몇 번이나 재고를 권유했으나 진호와 연화의 뜻은 확고했다. 결국 승지는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벼슬 대신 내린 하사금과 서책들만을 남겨두고 돌아가야 했다. 화려한 관직을 마다하고 초가 삼관을 택한 그들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한양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낡았던 초가집은 깔끔하게 수리되어 번듯한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단아하고 정갈한 서당으로 변모해 있었다. 마당에는 연화가 심었던 매화나무가 자라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고 그 아래에서는 글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호는 훈장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리를 강조했기에 인근 마을에서까지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줄을 이었다. 연화는 텃밭을 일구고 누에를 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 쪽을 찧었지만 가끔 바람에 날릴 때 보이는 귀 밑에 희끗한 머리카락과 손등의 흉터는 그녀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최진사댁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붉은 노을이 서산을 물들이고 있을 때 연화는 저녁상을 차려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진호가 붓을 들어 난을 치고 있었고 아랫목에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시어머니가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계셨다. 연화가 차려온 밥상은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뿐이었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달고 구수했다. 부인, 오늘따라 국맛이 참으로 좋구려. 진호가 따뜻한 눈길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놓아드렸다. 서방님께서 맛있게 드시니 저도 배가 부릅니다. 어머님, 더 드시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다 네 덕분이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시 웃음꽃이 피게 된 것은 모두 네가 그 모진 풍파를 견뎌준 덕분이야. 식사를 마친 후 연화와 진호는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때 한양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쯤 정경 부인 소리를 들으며 비단 옷을 입고 살았을 텐데. 진호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비단 옷은 입으면 낡아지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킨 신의와 가족 간의 사랑은 저 달처럼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서방님과 함께 흙을 밟으며 사는 이 삶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행복합니다.